여러 해 동안 침묵의 동맹국 역할을 유지하며 미중 대립에 관여해온 한국이 결국 가면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중재자가 아니며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국가도 아닙니다. 서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립 국면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번의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 결정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적인 일격과 같습니다. 경제적 유대와 간접적 위협을 통해 한국을 속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중국의 수장은 예상치 못한 반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부드러운 뒷마당으로 여겼던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분노를 감추지 못한 중국은 즉각 전략기관을 소집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대만 해협에 이르기까지 구축한 체스판은 서울의 대담한 움직임에 의해 전복되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아닌 한국이 바로 그동안 미국이 손에 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워싱턴은 망설임 없이 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군사연합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내부 동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AESA 레이더 세대, 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CIWS 시스템, HIMARS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통합하는 전략까지 세계 국방기술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연장선이 아니라 돌파구를 뚫는 창끝이 되었습니다. 혼합전술 모델에서 서울은 이동 목표 처리, 전장 데이터 분배,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 경로 설정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제 반도 해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부터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지역을 통제 범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처음으로 텔리스먼 세이버 작전에 직접 참전하면서 베이징에 보낸 메시지는 앞으리만큼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끝나자 중국의 지정학적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이 부드러운 포위망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분노한 것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계산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국은 무역, 선전, 위협을 통해 보복할 수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으로 끌려갈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호주는 이해관계, 가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전통적 상호 우방 관계로 호주는 한국전쟁 기간 중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전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호주의 참전은 대한민국이 전후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적잖은 기여가 되었는데요. 호주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전쟁에서 호주의 해군과 항모는 괄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말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릴 때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호주 총리가 IMF에 빨리 한국 지원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이 호주와의 무역에서 꽤 비중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IMF 사태 당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호주였습니다. 그 후로 한국과 호주는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코알라와 캥거루가 뛰어놀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를 가진 나라. 호주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나름 전 세계 19위의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데요. 현재 호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군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들 섬을 군사기지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호주는 추후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발판으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편성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한 호주의 2020년 국방전략 갱신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은 더 명확해집니다.
해당 백서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더 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호주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바꾼 겁니다. 실제 호주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가리킨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홍콩 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중국이 홍콩 시위대를 과격하게 진압하는 데 큰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중국은 호주 수출품 목록을 만들어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는 등 호주에 경제적 압박을 줬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호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계와 학계에 대한 공작을 벌이다 들통이 나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는 것인데요. 휴먼 라이츠 위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민주화 지지 입장을 밝힌 호주의 중국 유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들이 부모 집을 찾아가 겁을 주거나 전화를 걸어 자녀에 대해 질문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당국이 자신을 소환해 스파이로 활동할 것을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유학생은 호주에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귀국 즉시 감옥에 잡혀갈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주에 유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저런 대우를 받다니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호주의 반중 정서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도 호주와 함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천년의 적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마냥 지켜만 보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싸움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은 미호주 주도의 텔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은 미국과 호주 양국 간 동맹의 핵심으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는 물론 호주와도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4400T급 한국형 구축함, 헬기, 해군의 병대 병력 240여 명을 이끌고 훈련에 참가하며 위용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 참가 소식에 중국은 결국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참여를 결정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연합훈련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프리덤 쉴드 훈련에서 미국은 호주에서 중국을 겨냥해 고기동 다연장 로켓 HIMARS과 패트리엇 미사일 PAC의 실사격 훈련을 이례적으로 실시한 모습이 공개했는데요. 그중 미 해병대 고기동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HIMARS 포대가 유도 로켓을 집중 사격하는 영상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이마스는 영화 강철비로 널리 알려진 MLRS 대구경 다연장 로켓을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하이마스의 227 다연장 로켓 한 발은 최대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이 644개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마스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돼 핵심 전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하이마스는 중국을 겨냥한 미 육군의 새로운 다영역 작전 MDO 개념에서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이마스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프리즘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프리즘은 최대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은 물론 함정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평택 미군 기지에서 서해상의 중국 항모 전단 등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 킬러로 불리는 한국의 CIWS-2 개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이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IWS는 함정에 탑재된 미사일로 요격에 실패한 적 대한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최후의 보루로 불립니다.
국산 CIWS-2는 첨단 AESA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인데요. 주변국들이 기존 CIWS로 요격할 수 없는 신형 대한미사일을 속속 배치하자 방사청은 2030년까지 국산 CIWS-2 사업에 총 3,200억 원을 투입하고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LIG 넥스원으로 정해지면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최근 방사청은 CIWS-2 체계 개발 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국산화 개발 업체로 LIG 넥스원을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CIWS-2 전용 사격 통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더 기술 등 CIWS-2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IG 넥스원은 적의 공중 위협과 탄도탄에 대응하는 천공-2 항공기유도탄 등 탐지가 가능한 국지방공 레이더를 양산해 차세대 국산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CIWS-2의 표적이 될 함대함 유도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CIWS-2와 유사한 방어 무기체계인 램 유도탄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을 개발한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CIWS-2를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함정의 최후 방어를 담당하는 CIWS의 개발과 양산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CIWS-2가 공개되면 한국이 첨단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자국 근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물론 호주와 새로운 연합전선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CIWS-2까지 더해지면 중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 BYD가 일주일 만에 사전 계약 1,000대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BYD는 국내에 만든 체험 전시관에서 아토 3의 1년 시승권을 비롯해 로봇 청소기, 금 한돈, 리조트 1박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매일매일 달라지는 경품을 내건 이벤트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구경 온 손님들로 BYD 전시장이 북적이는 광경도 목격되었지만 그러나 신기해서 보러 온 이들이 많아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1,000명을 사실상 채우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겨우 달성하자 이를 가지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 내에서 주문을 위조하는 일도 벌어졌다면서 판매 대수로 홍보하는 중국의 홍보 전략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20일 퓨처 차징 스테이션이라는 블로거가 특정 자동차 브랜드가 주문을 위조하고 파산 직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블로거는 회사가 승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부 프로모션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추측을 부추기며 그는 승진을 간절히 원하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친구 및 가족을 동원하여 주문을 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수가 충분히 늘어나자 그들은 주문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상위 경영진에게 매출이 급증하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문이 이행되지 않아 회사는 팔리지 않은 차량의 방대한 재고에 갇혔습니다. 블로거는 또한 회사가 그 이후로 직원 인센티브 정책을 개정하여 더 이상 승진을 주문 수에만 연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사가 이미 주요 재정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관련되어 있는지 추측했습니다. 블로거는 공격적인 법무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회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다는 BYD가 한국 시장까지 진출해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장담하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64.5%가 한국 시장에 정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안착이 힘들 것 같은 이유로 본 것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었는데
무려 80.66%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감히 중국차를 선택할 거냐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성공해도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가 잘 나간다고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를 탄 국가의 소비자들에게서 최악이라는 평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경험한 중국 내부에서도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를 막아왔던 중국 정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중국 정부가 숨기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최근 중국 블로거들이 30만 위안 약 4만 1,000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놀라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차량은 두께가 1에 불과한 충돌 방지 빔, 녹이 슬고 노후화된 셰시. 놀랍게도 독성 중독을 일으킬 뻔한 품질인 아스팔트 30kg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청년이 새 차를 운전하던 중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비사가 검사 과정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아스팔트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제조업체가 열에 노출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싼 콜타르 아스팔트를 댐핑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콜타르 아스팔트는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방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입하면 암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분노한 블로거들은 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난하며 소비자 안전을 전혀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3년도 채 안 된 이 국산 전기 자동차를 보세요. 셰시는 이미 녹슬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금속 자체입니다. 페인트를 칠했지만 부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셰시의 서스펜션이 녹슬었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금속을 크래커처럼 부서지기 쉽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신에너지 30만 대 기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0만 위안 정도 하는 국산 전기 자동차의 차대 하부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손으로 말 그대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충돌 방지 빔. 두께가 1에 불과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빔은 너무 약해서 사과 껍질을 벗기는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에너지 흡수 장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얇은 금속판을 직접 나사로 고정한 것뿐입니다. 이 차는 분명히 국가 안전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름길을 택한 것은 분명합니다. 출시 행사에서 큰 주장을 했지만 소유자가 문제를 보고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킵니다. 다른 사용자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는데 한 사용자는 요즘은 전기 자동차의 품질 문제를 논의할 때 브랜드 이름조차 언급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국가 표준 최소값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특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최소 국가 표준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국에서 만든 창안입니다. 2014년형 자동차인데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14년형 자동차가 이렇게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쓰레기뿐입니다. 한 가지 예로 패널이 심하게 녹슨 자동차가 있습니다. 정비사가 망치로 녹슨 부분을 두드렸는데 마치 개미집을 깨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부는 검게 썩은 녹덩어리뿐이었습니다. 정비사가 다른 녹슨 부분을 두드렸을 때 얇은 패널이 종이처럼 찢어지면서 그 아래에 더 많은 부식된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블로거가 젊은 여성이 8만 위안의 전기 자동차를 샀지만 사소한 충돌 후 제조업체에서 18만 위안이라는 터무니없는 수리 견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좌절한 그녀는 차를 사설 수리점으로 견인해 갔지만 배터리가 잠겨 있었고 제조업체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중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을 하지 않자 그 자리에 중국 자동차가 들어왔습니다. 값싼 가격으로 중국차가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도 대거 수출되었는데 한국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에 익숙했던 러시아인들은 지금 중국차를 타보고 경악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의 평판은 국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블로거는 중국의 당혹감이 이제 국제적으로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은 중국산 자동차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신뢰성 면에서 일본 차량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안정성 부족, 높은 고장률, 종이만큼 얇은 충돌 방지 빔, 젓가락만큼 취약한 서스펜션, 열악한 기밀성, 애프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수리는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일부 제조업체는 동일한 차량 식별 번호에 대해 3가지 다른 교체 부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차량이 시동을 걸기 어려워 문제가 악화됩니다. 이전에 제조업체는 판매 부진에 대해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품질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낮아서 이런 차량들은 해외 구매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온라인 평판 관리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주저없이 이런 결함을 드러냅니다. 2024년 중국은 러시아에 117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여 연말까지 6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거의 7대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 10위 안에는 하발 체리길리 창안 트럼치 오모타를 포함한 8대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러시아에서 중국 차량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중국 차량의 수리 빈도가 35%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중국 브랜드가 더 높은 고장률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시험기관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중국 차량은 내식성이 좋지 않아 유럽 차량의 내구성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중국 차량의 5가지 핵심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얇고 약한 외관, 내식성 부족, 저품질 전자부품, 지나치게 얇은 페인트, 러시아 도로와 날씨에 적합하지 않은 서스펜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중국 차량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슈코다, 오펠 파고다, 폭스바겐,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유럽 브랜드와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브랜드는 훨씬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새로 출시된 5가지 중국 모델은 적절한 내식 처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은 내용에 동조하며 중국인이 품질 면에서 독일, 한국, 일본을 능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부패한 블로거들의 말입니다. 대출금은 아직 안 갚았는데 이미 썩었어. 곧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불신에 대한 형사 책임이 도입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한국차와 중국차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중국 BYD 한국 시장 1호 차량 아토3는 유럽과 일본보다 낮은 저가 정책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 했으나 보조금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아 EV3화 가격이 그리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최초 한국산 전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싸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이를 상쇄하려면 거의 반값이 돼도 살까 말까인데 가격 정책에서 벌써 실패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행거리입니다. 60kWh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완충하면 상온 복합 321km, 저온 복합 309km를 아토3는 주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급격히 줄어 주행거리가 거의 절반으로 준다고 했는데 최근 아주 더운 여름날에도 주행거리가 2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여름철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한 냉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23년 노르웨이 자동차 협회 NAF가 진행한 겨울철 주행 테스트에서 아토3는 가장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자동차 중 하나인데 총 29대 중 26위를 기록했습니다. NAF에 따르면 아토3는 배터리 잔량 5%부터 배터리 경고가 표시되는데 경고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기아 EV3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롱레인지 501km, 스탠다드 350km를 기록할 만큼 동급 경쟁 모델에서 가장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V3에는 아토3가 가지지 못한 기술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차를 구입해 경험한 한 러시아 소비자는
좌석에서 소리가 나는 게 중국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석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방귀 소리입니다. 중국 특허.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한 이후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습니다.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러시아 비행장과 최전선 훨씬 뒤에 기타 중요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킴스는 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1986년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로 일단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며 발사 중량은 1670kg입니다. 속도는 마하 3 사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300km이며 사거리 165km 개량형 버전도 있습니다. 상승 고도는 50km, 버전에 따라 관성항법장치 INS와 위성항법장치 GPS를 장착하며 발사대는 M270 다연장 로켓포 MLRS와 하이마스 발사대를 이용합니다. M270 다연장 로켓포에서는 2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M142 하이마스에서는 1발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에이테킴스는 미사일 종말 단계 마지막 구간에서 탄두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탄들을 공중에 분산시킵니다. 또 미식 축구장 3개 정도인 최대 33,000m 넓이를 한 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ATACMS를 허용하면서 한국의 천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가 미국 ATACMS 대신 한국의 전술미사일 CTM-290로 대체하면서 천무와의 조합과 그 효용력에 대해 유럽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에서 한국 전술미사일을 갖춘 첨단 방어 솔루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동에서 한국의 방산무기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ATACMS를 대체할 한국의 CTM-290은 무엇이며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까지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72문, 사거리 80km와 290km인 유도탄 등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은 X에 사진 3장을 올렸고 이 3장의 사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원형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기 직전에 290, 천무 전술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인데 정밀도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 공개된 셈이다. 사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는 모습,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 K의 미사일 발사 장면, 그리고 미사일이 노란색 원형 표적을 직격하기 직전의 모습을 각각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표적을 직격하기 직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호마르 K 발사대에서 발사된 천무전술 미사일 290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 천무전술 미사일 290단거리 탄도미사일은 4월 24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 미사일 발사 시험장인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됐습니다. 290 미사일은 200초 동안 비행해 목표물에 명중했고 표적 착탄 시 표적을 정확히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데요. 이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은 알려진 게 없지만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한국의 CTM-290은 MGM-140 에이테킴스 ATACMS와 동등한 KTSSM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유도무기 KTSSM-1을 말합니다. KTSSM KT즘-2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로 그중 3분의 1이 탄두 무게입니다.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에 KTSSM을 2발 탑재하는 개량형을 개발해 이를 호마르 K 발사대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 K 발사대에서 사거리 29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 KTSSM의 사거리는 1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가 훨씬 늘어 약 300km로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분명한 것은 KTSSM의 원형 공산 오차는 5M 이내로 정밀도가 대단히 높은 유도 무기라는 점입니다. 개량된 KTSSM이도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는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CP는 약 9M에 이릅니다. 오차는 9M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표적을 향해 테스트해본 결과 해상 바지선에 설치한 표적 1M 안팎의 오차로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DD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방산 매체 디펜스24가 천무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폴란드 로켓 포병부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폴란드군은 건설 중인 제7 전술 미사일 비행대가 해체된 2005년 9월 말 이후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TSSM-1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폴란드 육군도 전술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군은 한국제 최신 K2 흑표 전차로 단거리 교전에 나서고 K9 자주포로 40에서 50km 표적을 제압하며 호마르 K로 300km 안팎의 표적을 타격할 전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온통 한국제로 둘러싸여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미국제 에이테킴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밀도는 뛰어난 CTM-290의 직격 직전 사진을 본 러시아군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우디에서도 폴란드에서 공개한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사우디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290 전술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포드를 탑재한 천무 발사 차량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우디가 천무를 운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서방 국가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 K239 체계를 수입한 사우디가 사거리 290km인 전술 탄도미사일도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폴란드처럼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조한 천무, 즉 천무에서 한국의 KTSSM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도록 개량 완료한 것을 수입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우디가 앙숙인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9일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 메이선이 그의 XX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전술 탄도미사일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 고 보도했는데요.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육군에 300여 문을 납품하고 UAE와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천무의 수출 물량은 몇 년 내 수출 물량이 총 500문에서 600문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군사 위협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종종 받는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천무와 CTM-290까지 확보함으로써 장거리 타격 능력과 억지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 왕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의 한국 무기 도입은 이들의 방위 인프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 안보 구조에도 기여하여 중동에서 안정과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천무가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더욱 개량된 모습으로 수출되면서 앞으로 천무 다연장의 수출 물량이 중동에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최근 3,400억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주문하면서 국내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방위사업청과 230급 다연장 3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42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3.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입니다.
이번 계약은 육군용 천무 3차 양산을 위한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생산될 천무는 1998년부터 도입돼 수명이 다해가는 미국산 M270MLRS를 차례로 대체할 물량인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배치됐어야 했지만 다른 해외 수출 물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오자 시기를 잠깐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전력화되면 230유도탄, 무유도탄을 발사하는 데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이 6번째 시험 비행에서 불타지 않고 대기권에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사장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머스크와 포옹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주 관련 산업에 굉장한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번째 시험 비행에서 1단부 추진체 회수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서는 로켓팔로 추진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단부 스타쉽은 60여 분간의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인도양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착수 직전까지 2단부가 폭발하지 않았고 수직으로 착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역대 최강의 발사체로 꼽힙니다. 발사체를 밀어올리는 힘인 추력이 가장 강합니다. 1700만 파운드 약 7700T의 추력을 냅니다. 이는 보잉 747 항공기 63대가 내는 추력과 같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탑재 중량 역시 최고로 스타쉽은 고도 200km의 지구 저궤도에 150T의 탑재체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단부 또한 지상의 수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한다는 것이 스페이스X 측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을 발사 후 성공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화성 개척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발사체를 회수했다는 것은 우주 역사상 큰 기술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대에 재착륙한 로켓을 다시 쏘려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처럼 메카질라를 이용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발사체 발사 비용도 대폭 줄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로켓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절감돼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로켓은 스타링크 위성을 한꺼번에 더 많이 쏘아 올리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스스로 자세와 출력을 조절하며 정확한 지점에 착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단 로켓은 전체 발사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를 회수하고 옮기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관련 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산하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시험용 발사체 제작에는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시스템 종합에 약 200억 원, 엔진 제작에 50억 원이 들며 시스템 종합은 진행 중이고 엔진은 내년 연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쌍의 시험용 발사체를 만든 뒤 2027년 고도를 늘려가며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등 많은 로켓이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그을음이 많고 재사용을 한다면 매번 엔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 기본 개념에 적합합니다. 메탄은 지난 13일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물질입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스타쉽도 메탄을 연료로 씁니다. 당시 스타쉽 1단 로켓인 높이 70m짜리 슈퍼 헤비는 발사 뒤 7분 만에 역추진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대로 귀환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한데요. 그럼 한국판 스페이스X는 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재사용 우주 발사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KAI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 9 및 스타쉽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물론 재사용 우주 비행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KAI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도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로템과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 상업화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젠 전 세계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사용 발사 기술과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끄는 뉴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산업은 우주 공간 사용마저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있는데요. 스타쉽의 경우 K주당 발사 비용 목표가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도 수천 달러만 있으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물론 통신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우주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성 방송, GPS 오차 보정 등에 활용되는 무궁화 위성 6호가 무사히 우주로 향했습니다. KTSAT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 위성 6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무궁화 위성이 발사된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 위성 5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6호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올 연말까지 KT셋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 관제 시스템인 코스모스를 통해 궤도 내 테스트 IoT 등을 진행하고 품질 검증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본 소형 로켓 입실론 S가 연소시험 중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였고 일본의 충격은 컸습니다. 애초에 이 연소시험은 120초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2단 엔진에 대한 지상 연소시험 도중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30초 뒤에는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바다로 튕겨가는 모습이 NHK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입실론 S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소형 위성을 우주에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입실론의 크기를 키워 개발 중인 개량형 로켓으로 대형 로켓 H3와 함께 위성 발사 시장이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입실론 S는 작년 7월 아키타현 시험장에서 실시된 2단 연소시험에서도 폭발 사고를 냈고 문제를 개선해서 이번 시험에 임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일본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로켓을 개발한 게 아니라 폭탄을 개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은 미국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가 유인 달 탐사 임무에 뛰어들면서 달에서의 주요 전력원으로 차세대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각국은 유인 우주 탐사의 기저 전력원 중 하나로 우주 원자로를 고려하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원자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탐사선이나 로버 등은 전력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왔지만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면 태양광은 한계가 크기 때문에 기저 전력원인 원자력을 찾는 것입니다. 화력은 질량 대비 출력이 낮고 태양광은 집광판 열화 문제와 환경 문제에 따른 간헐성이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발사 사고 시 핵물질 누출 문제가 있지만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훨씬 큰 전력원입니다. NASA의 아르테미스 연계 화성 탐사 계획 문투마스 아키텍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을 주 유인 탐사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 이유로 달에선 밤인 14일 동안 영하 150도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없이 버텨야 하는 점, 화성에선 모래 폭풍으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가장 작은 원자로 중 하나인 히트파이프 원자로입니다. 물을 쓰는 원자로와 달리 액체 금속과 방열 파이프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 게 특징으로 파이프로 노심에서 열을 뽑아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료를 한번 넣으면 10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전체 무게도 3.5T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28년 실증을 목표로 기업들과 히트파이프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러시아와 달 기지 원자로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원자력연구원이 2019년 설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창의형융합 연구 사업을 통해 달기지용 히트파이프 원자로 설계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로뿐 아니라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RPS과 원자력 열 추진 NTP, 원자력 전기 추진 NEP 등 추진 시스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인 RPS의 경우 원자력연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이미 지난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돼 전력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방사성 물질 사용이 금지된 UN 규범에 따라 이 전지에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우주에너지 중 하나로 원자력을 지정하고 심우주 추진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등 우주원자력 개발 계획을 담아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통신과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만큼 우주통신, 우주원자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를 기회 삼아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 국가 방위와 우주 탐사를 위해 SMR 활용을 촉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주원자로에 고순도 전홍축우라늄 HALEU를 연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도 원자로를 개발할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32년 발사되는 한국 달 착륙선에도 원자력 전지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미니 이지스함 KDDX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으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함입니다.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T급 한국형 구축함 KDXE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KDX-3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KDDX 사업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켜줄 수건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에 현무 탄도미사일 탑재는 물론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무기 체계들이 공개되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2009년부터 우리 해군이 도입을 추진해 10여 년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KDDX 사업이 장기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 해군 전력의 핵심으로 목표 요구 성능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엔진을 제외한 사실상 완전 국산화 함정으로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로 개발되는 전투체계를 탑재한 첫 구축함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KDDX는 7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KF-21 보람의 전투기 다음으로 큰 초대형 국산 무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한 척당 가격이 9천억 원 이상으로 아직 한국형 항공모함이 도입이 결정되지 않아 가장 비싼 한국형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는 1996년부터 시작돼 3000T급의 KDX-1, 4000T급 KDX-2, 7600T급 KDX-3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KDX-1은 3000T급 전투전대 주력 전투함으로 자체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함 방어용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인 시스페로를 탑재한 것이 특징인데요. 광개토대왕함과 을지문덕함, 양만추남이 이 사업을 통해 건조되기도 했습니다. KDX-2는 4000T급 전투전대 지휘통제함으로
호송 전단 및 전투전대 대공 엄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무공이 순신함과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이 해당 사업을 통해 건조되었습니다. KDX-3 사업은 총 3조 원이 투입돼 2012년까지 7,000T급 이지스 구축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축함에 장착된 첨단 전투 체계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이지스 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세종대왕함과 율곡이 2함, 서해류 성룡함이 건조되었습니다. KDDX는 비싼 가격만큼 우리 군이 원하는 요구 성능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DX는 탄도탄 추적을 통한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방어 능력과 잠수함 작전 능력, 대지 공격 능력을 주 임무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능력은 최고 성능을 갖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KDDX의 통합 마스트에 장착될 듀얼밴드 능동 전자주사 다기능 레이더인 AESA-MFR의 탄도탄 추적 능력과 대공 탐지 능력은 더욱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KDDX가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스텔스 통합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인데요. 통합 마스트는 함교의 각종 레이더 시스템을 모듈화시켜 전자기 차폐 구조물에 넣어둔 시스템으로 전파 도달거리와 송신 효율 향상은 물론 KDDX의 레이더 반사 면적 지수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스텔스로 무장한 구축함이라는 뜻으로 기동 능력과 적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획기적으로 보호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동서남북 사면에 고정된 덕분에 표면 배열 레이더는 모든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DX의 위상 배열 레이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LSAM의 다기능 레이더와 동일한 S밴드를 사용해 질화 갈륨 소재를 이용한 AESA 레이더와 함께 탑재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게다가 충남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에서 적용된 한국형 통합 음파 탐지기를 함수와 선체 꼬리 부분에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와 예인형 능동 음파 탐지기가 서로 탐지한 수중 음향 정보를 분석해 저소음, 잠수함도 탐지가 가능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DDX 무장 탑재량은 적지만 실제 성능은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은 비슷한 규모의 해외 전투함에 비해 동등 이상의 수준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현무사 함대지 탄도탄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해공자함 방어 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127함포 1문 및 해상작전 헬기 2기, 차기 근접 방어 체계까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접 방어 시스템이 1기가 아닌 2기로 함수에 추가 설치되는데요. CIWSE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통해 함선의 자체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어력의 경우 함대공이 미사일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 막바지 단계인 공군의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SAM의 노하우를 활용해 장거리 항공 표적과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개량형도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이순신급 구축함,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함대공 미사일인 스탠더드 SM이 미사일보다 동시 다 목표 대응 능력 및 고기동 표적 요격 능력이 훨씬 뛰어날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격력도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함대지 탄도 미사일로 무장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 300에서 500km 이상이고 속도도 마하 3에서 5 이상에 이르는 초고속 장거리 공격 무기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유사시적 함대는 물론 군함과 적 핵심 지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동급의 전투함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을 보유할 거란 호평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축함에 장착될 수직 발사관에는 대형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수직 발사관은 기존 수직 발사관에 비해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하중 역시 185% 확장돼 있습니다. 또한 LSAM과 함께 장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미국 무기 도움 없이도 작전 수행 능력에 무리가 없을 거란 평입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구축함은 한국의 첫 전기 전투함으로 탄생돼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발전용 가스 터빈과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채용해 소음을 크게 줄이고 대용량 레이더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는 국내 전투함 최초로 전기함이 된다는 뜻이라 해양방산 무기 체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를 알게 돼 감탄 중인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 핵추진 항공모함을 만드는 일만 남은 것 같아. 한국은 전차만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착오였어. 정말 너무나 뛰어나서 이해하기 힘든 나라야. 그러니 미국이 한국만큼은 인정하는 것 같아. 원자력을 이용한 함정을 못 만드니까 아예 전기 함정을 만드는 한국은 대체 뭐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나라야. 한국의 무기 발전은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아시아에서는 한국 무기가 제일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폴란드는 얼마나 든든할까? 한국산 무기로 중무장하였으니 말이지. 한국은 단순히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라는 나라를 살린 것이라고. 아마 시진핑은 한국에 도발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 거야.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항상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골동품에 가깝지. 그런데 한국 무기는 미국과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으니 중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한국의 역습이 시작될 테니 말이야. 한국은 무인함도 만들 거라는 계획을 들은 적이 있어. 아마 한국은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것 같아. 워낙 강한 성능을 가진 무기들이 줄지어 있으니 말이지. 나는 한국이 K9 자주포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기를 잘 만드는 것 같아.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말이야. 아마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이 제일 강할 것 같아. 독일은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제한된 무기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가 보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월 6일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의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놀라고 있는데 특히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한 루마니아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8일 루마니아에도 투입될 K9 자주포의 놀라운 성공, 정교한 미국산 엑스칼리버 발사체를 이용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놀라운 영상과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K9 자주포가 발사한 엑스칼리버 유도탄이 약 50km 떨어진 목표물을 놀라운 정확도로 타격했다며 테스트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발사체 작동 모드를 사용해 거의 50km 떨어진 표적을 타겟팅하여 K9의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험 발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군의 K9 자주포 비다르로 발사된 발사체가 전폭탄 모드에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또한 발사체는 버스트 높이 모드에서 목표물 5m에서 폭발하여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해 K9 자주포는 2014년부터 사용된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전 세계 포병 시스템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이 K9 자주포 54대를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구매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해 92%의 명중률과 오차 범위 4m라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어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에서 쏘자 이보다 더 정확한 1m 미만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엑스칼리버는 지금 미국,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인도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K9 자주포에서 엑스칼리버를 쐈을 때 무서운 명중률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정보를 주로 올리는 하크메이스는 K9 자주포로 한 엑스칼리버 시험 발사 영상을 올리면서 K9 155탄 약 6종을 올리며 얼마나 호환성이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해안 방어포로 군함을 격침하는 놀라운 장면을 다시 올렸습니다. K-구자주포는 높은 명중률과 놀라운 기동력도 대단하지만 어떤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높은 호환성 또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연이은 호환성 시험과 기술 개발 소식은 K-구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미국산 엑스칼리버 K9 실사격 시험 성공은 미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최근 중단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이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긍정적인 결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오는 8월 15일 육군이 날 기념 퍼레이드 리허설을 실시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부분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군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자 주변국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2개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군에게 획기적인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폴란드 무기 산업 계약과 최첨단 장비 구매의 주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방산 계약 체결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발트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K9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포병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 이어 최근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선택한 나라들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용이 아니라 전쟁 시 빠르게 진격이 가능한 K2 전차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에 대한 특집 기사와 분석을 내놓으면서 하나같이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8일 한 군사 전문가와 인터뷰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루마니아 남동부 다국적 군단의 첫 번째 사령관인 카탈린 토메스쿠 중장이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지상군이 2026년부터 에이브럼즈 에밀-A 탱크 54대를 납품하여 장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가 더 이상 매우 짧은 기간에 상당한 양의 탱크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차는 매우 훌륭하지만 무게와 유지 관리가 복잡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K2 전차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는 에이브람스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그는 이미 K2 전차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를 부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루마니아에서 K2 블랙팬서를 테스트했는데 폴란드가 그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장군급 사령관과 국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비부서의 책임자는 우리가 에이브럼스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300대의 K2를 어딘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처럼 에이브럼스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어떤 종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말은 에이브럼스 1개 대대로 제한하면 그 이후에는 전략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우리 영토를 향해 어디로 갈지 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성공한다면 50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한 적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폴란드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협이 됩니다. 왜 폴란드가 러시아가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있는 전차의 수만큼 K2 전차를 구매하고 있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크렘린의 최종 지도자가 폴란드가 몇 년 안에 제공한 보복 능력으로 폴란드에 대처할 수 있는지 3번이나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폴란드는 아마도 유럽에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와요. 또한 외부에서 우리 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최종 제조업체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역량을 개발하자는 뜻이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물론 한국이 처음에 전략적인 장비와 인퓨전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루마니아가 서로 갖고 싶은 것만 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곡사포 계약이 아주 잘 체결되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곡사포는 아주 멋지고 좋았죠. 한국의 K9 썬더는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제가 한국에 다녀온 정보에 따르면요. 그들은 현재 생산이 꽉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상쇄를 할 것이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 산업에 루마니아 사람들을 참여시키겠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산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루마니아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군수 산업이 거의 사라졌는데 한국산 무기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하게 해준다며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구자주포 클럽을 만들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사격 요령부터 응급조치까지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가 아닌 실제 사용하는 우리 군이 가르쳐주는 요령과 사용법은 차원이 다르다며 놀라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9일부터 약 3주간 육군 국제과정 K구자주포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들이 참여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기술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K구자주포를 응급 상황 때 직사로 사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폴란드군은 직사 사격은 생각조차 못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